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EU 간 50% 관세 부과를 약 한 달간 유예하기로 동의하면서 협상은 새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와 협상 지연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50% 관세 카드를 꺼내든 만큼 일각에서는 EU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더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중국 비아디가 가격을 최대 34% 인하하자 중국 전기차 업체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비아디의 이번 조치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공략법으로 전문가들은 가격 인하로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한 가운데 추가 자발적 감산을 약속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예정된 회의를 현지 시간 30일로 앞당기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월 산유량에 관한 결정이 이뤄질 전망으로 하루 41만 1,000배럴 추가 증산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관세를 연기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 선을 유지했으며 시총 4위 리플은 0.28% 상승한 2.3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자 미국 지수 선물도 1% 이상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증시 흐름도 괜찮았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관세가 유예됐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 같고요. 특히나 방산주도 신고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다른 아시아 시장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이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며 시장 전략 세우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오른팔로 불렸던 머스크,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움직임일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휴면 지갑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 신호가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들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머스크 버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오른팔로 불렸었던 제2의 대통령까지 이름을 거론을 좀 시켰던 머스크,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정치적 동행에 좀 삐걱거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대통령과의 회담 중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오늘은 우주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다라면서 그 화제에서 좀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사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말씀하신 장면이 사실은 이제 현재 머스크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백악관의 이제 핵심 인사였죠. 이제 머스크는 이제 더 이상 뉴스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SNS 트루 소셜에서는 이제 지난 4월 이후부터 이제 머스크에 대한 관련 언급이 이제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 후원 이메일에서도 그의 이름이 이제 빠졌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 이제 도지죠. 이제 거기에 긍정 평가는 41%입니다. 그리고 부정 평가는 58%로 머스크 개인에 대한 호감도 역시 60% 이상 부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후원 효과 이상 또 떨어졌습니다. 위스콘신 대법원 선거 평가에서도 $300를 이제 투입하면서 직접 현장 유세를 벌였지만 지원 후보는 10% 차로 낙선하게 됐고요. 그러자 이 선거에서 머스크 대 이제 국민에 대한 규정을 하면서 유권자 결집에서 이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지에 대한 운영 실적도 이제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대한 절감에 대한 효과를 약속했지만 실제 효과는 $810에 대한 어떤 $10억 대한 절감 효과밖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조차 이제 미비한 효과로 나타나게 되자 연방에 대한 법원 효과도 이제 제동을 걸게 됐고요. 미 평화연구소에 대한 인력 효과도 이제 구조도 이제 법원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치 전략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전략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이제 다시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고 공화당은 그를 조용히 뒤로 물리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머스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치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줬을 텐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머스크의 입장도 좀 난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머스크의 정치력 감소는 미국 정가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사실상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하고 이제 동맹 균열이 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하고 자본에 대한 일시적인 좀 해체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머스크에 대한 발언이 쇠퇴가 좀 되고 트럼프로 이제 권력이 좀 중심화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노에 대한 어떤 리더에서 이슈 유발자로서 프레임이 좀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들이 약간 프레임이 약간 전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주라든가 뭐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거리감도 확대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어떤 중심이 되었던 것들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자본에 대한 로비력이나 이런 로비 파워들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너무 많이 좀 이 권력이 몰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산업 로비로 부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반면 석유나 농업이나 제약 전통 로비스트 그룹이 공백의 기회로 삼아서 이제 이번에 정책 의제라든가 이런 데 재선점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어떤 여지가 확보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공화당 내부의 테크 우파에 대한 약화가 되면서 보수 본류가 이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건 사실상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을 기술이 아닌 국민 정서 중심의 어떤 공약이 집중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도 어떤 테크 규제에 대한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약간 이런 빅테크 중심의 어떤 많은 의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그동안 머스크의 트위터 검열 해제를 극우의 확산통으로 인식해 왔는데 머스크가 약해지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도 세력의 기술 활용의 전략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X가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확실하게 동맹에 있어서 균열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X와 관련된 내용은 두 번째 키워드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X장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플랫폼 X가 24시간 내 대규모 접속 장애를 겪은 뒤에 대부분 일단 복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머스크가 기업으로 돌아오겠다,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X의 잦은 기술 이슈도 좀 있고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모습이 시사하는 건 어떤 부분들을 좀
찾을 여러 수 가지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장애는 대부분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오면서 이제 자기 개정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다시 집중한 삶을 복귀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자신이 이제 예정처럼 먹고 자는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발언은 이제 최종 정치 규모를 줄이겠다 선언한 직후에 나온 거라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이제 최근 투자자들이 사업 집중에 대한 요구가 나온 직후 이제 나온 거라서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가 다시 이제 본분에 상황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테크로 해결했다 머스크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으로서 X의 신뢰도의 문제는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이게 사실은 고장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 최근에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에서 2,500건 이상의 어쨌든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 단순한 기술 오류를 넘어서 이게 글로벌 백엔드 인프라의 어쨌든 역량 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돼요. 저는 X를 쓰지 않는데 X를 쓰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너무 많이 고장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AI 훈련용의 데이터 플랫폼인데 사실은 이게 X가 사업 신뢰의 어떤 기반으로서 이제 균열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쨌든 광고주라든가 투자자라든가 정책 당국의 모든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컴백을 하는 부분에서 좀 약간 리더십으로 보이는데 시스템 자체는 좀 부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머스크가 여전히 위기시 메시지를 주는데 능한 인물이라는 게 이번에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플랫폼 자체에는 있지만 어쨌든 머스크 자체는 역시 머스크다라는 이번에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결국 머스크가 자체는 브랜드 자체로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라는 거 보여줬는데 이번에 얼마만큼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 거 자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X 자체가 어쨌든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 사내 지체 대량 해고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 자체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 자체에 대한 미숙과 사용자 경험 하락 등이 이제 어쨌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얼마만큼 잘 해결해야 될 거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플랫폼 자체로서 문제는 있었지만 이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머스크답게 잘 해결을 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은 반복된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일단은 체크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이제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X 플랫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네네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이 좀 해소됐습니다. 원체 이분이 스타이기 때문에 일단 해소는 된 것 같은데 시스템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감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고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많은 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력을 너무 많이 대량으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의 확보가 이제 미주습니다. 오늘 불 끄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내일 사고 방지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개인 역량에는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하는 시선을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X는 조직 플랫폼이 아닌 1인 집중형 스타트업에 가까운 구조라고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너무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기업이 아닌 프로젝트에 가깝다는 불안정성이 시장에 이제 각인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어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이 아닌 개인 집중에 대한 보건력에 기대는 기업 방식은 좀 문제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 개인의 카리스마 선언이 보건력 집중의 이제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머스크가 본분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어떻게 신뢰도를 좀 회복을 해 나갈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가 건설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군은 오직 미국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코멘트를 좀 줬고요.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젠더 같은 이념 훈련을 모두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DI 제거랑 젠더 교육 제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웨스트포인트죠. 이제 사관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따르면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이제 미국의 황금기에 입대한 첫 세대다. 이제 본인이 최근 들어서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대라든가 이제 입대식이라든가 사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세요. 이런데 이제 첫 세대라면서 졸업식을 엄청나게 격려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그 배경에 군과 사회 전반에 대한 급진적 재편에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 얘기에서 자신이 미국과 다시 싸울 가치가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군을 정치적 실험 무대에서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다양성과 포용성과 젠더 교육 등 이런 부분을 모두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최근에 얘기했던 DIR라고 이제 요 다양성과 포용성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을 제거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젠더 교육도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최고 추구했던 요 부분을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이거는 이제 미국을 다시 실력 중심의 나라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요 부분은 최근에 많은 얘기했던 다양성, 포용성 부분을 이 부분을 또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 군에 대해서도 이제 없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실력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을 경쟁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인명과 승진의 정체성이 아닌 능력과 이거를 하겠다는 건 다양성과 포용, 그러니까 인종, 성별에 대해서도 폐기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백인 중성, 우월 중심으로 다시 또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트랜스젠더를 또 군에서 배제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과 여성, 그러니까 성차별을 또 하겠다는 거고 흑인도 또 배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분도 이제 많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행사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했다라는 모자를 또 쓰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고 나타났고 트래그쇼나 외국 문화에 대해서도 이제 군의 임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군의 본질을 적의 재결하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제 연설에서 총칼과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순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혼선을 주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평등이거든. 군 평등이 있고 이제 원래 이제 용광로 문화인데 미국은 이런 부분을 전혀 배제하면서 차별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포인트가 자신의 국방장관 피트 헥세스와 함께 이제 지시를 얘기하면서 관련 수업에 가서 폐지를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의 정치적인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원래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계속 얘기하면서 새로운 전투기 문화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약속하기도 했지만 미국군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간 원래 미국 군과 맞지 않은 얘기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졸업의 어떤 이야기를 이제 연설을 마치기도 했는데 기존의 어쨌든 대통령들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씁쓸함을 약간 주는 그런 연설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답게 경쟁을 통해서 실력 중심으로 좀 가겠다라는 멘트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군대에 있어서 포용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끌어올린 선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여기서 또 한 번 DEI 폐지는 우파 포퓰리즘을 체계화시키면서 자신의 지지세를 약간 결집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젠더 교육의 제거는 어떤 성별의 이분법 복원을 통해서 군의 남성화, 자신의 어떤 약간 강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약간 결집하는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군의 남성화에 대한 회복은 위계 강화와 이제 중심축을 한 재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자신의 결집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보수층의 군의 어떤 기복에 당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진보층과의 어쨌든 약간의 차별화를 계속 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층을 또 끌어오는 정치가 군을 다시 양분시키다는 피로감이 또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속감의 양극화를 또 심화시키면서 약간 이게 계속 어쨌든 이게 계속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비백인 여성 군인들 사이에서 소외감과 경력 단계의 우려가 이탈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계속 어쨌든 이게 진정한 군 문화에 대한 회복이라는 자긍심이 계속 어쨌든 이게 이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양극화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사회가 이게 계속 이게 양극화가 되면서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군대를 통해서도 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화웨이 반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옥죄고 있다 보니까 최근 기업들한테 화웨이의 어센드 AI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자제하라라는 지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양국 간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가 합의를 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면 반하는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별적인 조치를 중단하라라면서 강하게 반발의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반응들 시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국이 이런 모습은 제가 약간 좀 의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중국의 AI 정책에 있어서 이런 모습은 최근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에서 중국이 약간 우위를 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국의 어쨌든 이어지는 그런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정부가 미국에서 강한 어조로 공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근에 중국 상무부가 이제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은 즉시 잘못된 조치를 시정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중단하라고 이제 강한 반발을 했는데 상무부는 최근 정부 기업들에게 하웨이의 어센드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한 조치에 대해서 자제의 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이제 제네바의 어떤 회담에 대한 어떤 관세 휴정에 대한 반발하는 데 대한 행동에 따른 것인데 이제 서로 상충된 축소에 대해서 이제 합의한 거에 대한 어떤 반발에 대한 어떤 합의에 대한 거, 반발에 대한 합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역풍에 대한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이 자국의 이게 심각하게 해칠 경우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술 규제를 넘어서 정치, 외교, 안보에 얽힌 전방위적인 디커플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웨이가 같은 대표적인 중국 기업에 대해서 경고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이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중국도 강력한 반응,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이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자신들의 시장 자체가 좀 크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 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발언이 좀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이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제 공백을 하웨이가 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른 분들이 이제 여론을 미국에서 먹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술 내재와 자립 생태계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웨이가 어센트 시리즈 칩이 미국 제재 이후에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가속 칩으로 이제 중국의 자체 내 AI 어센트 기반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감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미국의 동맹국도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양자 외교 능력과 이제 브릭스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연계 확장감이 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고립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외교적 자신감이 뒷받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는 미국과 싸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격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국에 대한 AI 시장에서 파이가 좀 커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은 뒤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중국 전용 AI 저가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중국 시장에 대한 대처를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느냐일 것입니다. 일단 H20이 원래는 중국향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통제하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성능이 더 낮은 부분으로 중국 시장을 좀 점해보겠다라는 엔비디아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양산에 돌입한 라고 하고요. 가격은 H20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시도하는 걸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엔비디아 6월부터 이제 하는 H20보다 좀 싼 칩을 블랙을 아키텍처 기반으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H20 같은 경우는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번에 만드는 건 6,500달러에서 한 8,000달러 정도 가격으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든 데에 따른 건 약간 이제 젠슨왕 CEO의 약간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이 만약에 이걸 만들지 않더라도 이 시장을 하웨이가 이제 자신들이 이 메울 거라는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A800과 H800이라는 중국용 칩을 내놓았지만 미국이 수출 금지 조치로 이제 막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힌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하웨이가 메꾸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투자은행 제프리스에 따르면 신형칩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7이라는 1.8T B라는 이 부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는데 참고로 이 부분에 H20에 이 부분에 처리할 수 있는데 중국이 13% 정도의 젠슨항이 이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과 13%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을 이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H20이 수출 차지를 해서 55억 달러 정도 부분을 이제 수출 차지를 있는데 젠슨항 CEO가 이 부분을 이제 자신들이 수출을 못할 경우에 약 500억 달러 시장을 포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하웨이가 메꾸게 될 것이라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를 자신들이 메우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웨이가 메꾸게 될 거고 그러면 자신들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누군가가 메꾸게 되는데 하웨이가 메꾸게 되면 1년 뒤에 바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만 손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자신들은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싸게 해서. 그래서 무조건 뭐 백악관이 이제 뭐 막더라도 자신들은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싼 칩을 하겠다는 거고 HBM 대신에 GDDR7을 내놓아서 이걸 하겠다는 거고 절반 가격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30%라는데 거의 절반 가격으로 이제 하겠다는 거고 요 부분에서 이제 하겠다는 거고 이제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겠다는 거고 이거가 시장은 이런 것 같아요. 규제 피가 아니라 규제 적응이라는 새로운 게임 룰을 적용해서 하는 거고 이는 이제 기술적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감수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AI 시장을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풍선 효과처럼 이렇게 막으면 다른 데서 올라오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래서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어떤 상징적 메시지고 중국 없이 글로벌 AI 선도는 없다라는 현실인식이 아마 생존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지역 분화에 대한 걸 공식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향후에 어쨌든 반도체, 서버, AI 모델까지 글로벌 기업이 어쨌든 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거고 미국이 어쨌든 정부와의 긴장 조율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미움을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움을 받은 CEO는 제가 볼 때 애플의 그 애플 CEO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뉴욕 타임즈를 보면 그 애플 CEO만 최근에 이제 대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애플 CEO만 에어포스 원에 대동하지 못했고 나머지 CEO들은 다 대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젠슨항 CEO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야기가 된 것 같고 나머지 CEO는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인정해 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이제 규제 피가 규제 적응이나 새로운 게임 룰을 적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느 수익성이 되면서 지정학적 수출 규제와 글로벌 수익성 사이에서 이전 균형을 맞추면서 어느 정도 고도화된 전략 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게임의 룰을 적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중국 쪽에서 매출이 10%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치 H20보다 더 저성능으로 낮춰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내놨던 이 조치는 엔비디아 안에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술 중심 기업조차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현실 자각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는 기술 중심 기업도 이제 지정학적 적응력이 생존에 있어서는 핵심 요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요즘의 어쨌든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는 R&D 중심 경쟁에 성사한 어쨌든 순수 테크의 어쨌든 기업이지만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이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요즘에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품 설계 단계부터 외교의 정책을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제품 수정을 넘어서 제품 초기 단계부터 수출 제한 조항이라든가 어쨌든 전략 분류에서 어떤 기준이라든가 외교 리스크를 반영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입증하고 있는 사례가 이제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장의 수익성이 단기적으로 약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지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로컬 파트너라는 어떤 생태적 연결 유지라는 비재무적인 가치를 고려한 행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의 R&D 전략이 지역화의 어떤 촉진적인 어떤 전략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즉 통일성이 기술의 어떤 글로벌 통일성이 정치적인 현실에 적응이 정치적 파편화 생존이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AI 공급망의 중심에서 외교 조종자 역할까지 떠맡는 어떤 엔비디아가 어떤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면서 기술 기업이 외교적 무대의 조종자 역할을 하는 초국적 책임 부담을 이제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엔비디아가 향후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EU 관세 연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 아침 속보로 전해진 바로는 일단은 7월 9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나서 한 달간 정도의 추가적인 시간을 주겠다라고 결론을 좀 내린 상황인데요. 이번 일이 시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정책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과 이제 협상 전술의 일환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매우 나쁘게 대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번 발언은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 일시 유예한 직후에 나온 건데 스콧 베센트 장관은 이제 이번 관세가 이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강경하게 이제 발언을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으로 후퇴하면서 시간 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협상의 관세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하면 관세를 좀 압박을 기다리는 메시지이자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어쨌든 트럼프식의 거래의 프레임의 부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EU의 어떤 내부의 분열에 대한 자극을 하면서 양기를 하면서 시간 벌기를 하면서 동맹을 약간 흔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요거는 EU의 전략적 일체성을 무너뜨리는 시간차 공격을 하면서 EU 내부에서 반미 여론과 친미 실용주의를 동시에 자극하는 전략적 지연의 어떤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상을 하면서 약간 틈을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어떤 약간 전략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 협상가로서 이미지를 재포지션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분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뒤로 많은 것들을 좀 약간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경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EU에게는 유화의 선의가 아니라 기회비용이라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제 협상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가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 질서의 재편에 있어서 시장의 질서보다는 정치의 우위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일단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그 뒤로 협상이 들어가는 트럼프식의 거래 프레임이 좀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7월 9일까지 유예가 된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EU 사이에 있어서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협력에서 일단 거래가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미국하고 EU는 구제적으로 계약이 좀 있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두 관계는 협력적 파트너에서 전술적인 어떤 계약 관계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실은 7월 9일이지만 저는 더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EU 내부에서도 이제 탈미국화 움직임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이 그동안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탈미국화 전략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미국 종속화가 됐다라는 어떤 내부 비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규범 기반의 프레임이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쌍무적인 중심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은 자동차, 에너지, 기계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증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EU는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에 대한 내재화와 이제 수출 다변화에 대한 어쨌든 전략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이야기를 이제 강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더 중심적으로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 대한 전략적 동맹 강화와 비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라든가 안보라든가 경제를 분리하면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새로운 어쨌든 전략적인 어쨌든 신뢰를 새롭게 이제 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은 이거 내용과 추가적으로 같이 나왔던 게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미국 밖에서 만들게 되면 25%를 부과하겠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배경으로 뉴욕타임스에서 앞서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팀 쿡 CEO가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있어서 합류를 거절하게 되면서 미운털이 박혔다라는 기사가 같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 XRP가 최근 상승 모멘텀을 잃고 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의 상관계수는 0.4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2월 이후 최저치로 XRP가 독립적인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이 XRP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립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동조성 약화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에선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됩니다. 최근 3에서 6개월간 거래되지 않은 XRP가 늘어나며 단기 보유자들이 중기 보유자로 전환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장기 보유 성향이 강화되면 단기 변동성 완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XRP는 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상승 시에는 2.38달러, 더 나아가 2.58달러 저항선 재도전도 가능하지만 하락할 경우 2.12달러 선이 다음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데이터 유출과 규제 위반으로 인한 주가 하락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투자자 브래디 네슬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는 코인베이스가 고객 데이터 유출과 영국 금융감독청과의 합의 위반 사실을 숨긴 채 나스닥에 상장했다며 이로 인해 주가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졌고 결국 급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슬러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2021년 4월 14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산 모든 투자자들을 대표해 배상금 지급과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 경영진 2명도 함께 피소되며 향후 암호화폐 업계 규제 리스크와 기업 공시의 투명성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이 진정한 현금의 대안이 되려면 탄력성과 프라이버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부테린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더리움이 배워야 할 점을 짚었는데요.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은 한때 현금 없는 사회로 앞서 나갔지만 사이버 공격 가능성 등 디지털 시스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최근엔 현금 사용을 다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모바일 결제 앱 스위시가 널리 퍼졌지만 시스템 마비 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노르웨이 역시 현금을 거부하는 상점에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현금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부테리는 이 같은 흐름을 예로 들며 중앙화된 디지털 결제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더리움이 디지털 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기술적 진보 외에도 생존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미디어 기업을 통해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에 나섭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직접 매입할 계획인데요. 이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SNS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로 현재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상화폐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트럼프 일가와 백악관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친가상화폐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기업을 통해 직접 투자에 나서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은 이외에도 밈코인, 채굴업체, NFT 카드 등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이퍼리퀴드의 토큰 하이프가 초강세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하이프는 최근 2021년 솔라나 급등 당시와 유사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4월 저점 대비 약 270% 반등한 데 이어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돌파하며 상승세가 본격화됐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다음 목표가를 약 51달러, 이후엔 최대 128달러까지로 제시하며 현재 가격 대비 24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분석가 안샘은 하이퍼리퀴드는 FTX 초기 모델과 유사하지만 완전한 온체인 구조를 갖췄고 거래 수익의 97%를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한다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장기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잉여 전력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운영에 나섭니다.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2,0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배정해 외국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채굴장과 AI 시설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총괄할 디지털 자산 감독 기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은 거래소와 지갑, 토큰 플랫폼 등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자산의 토큰화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채굴 구조도 함께 추진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기오염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한편 파키스탄은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 9위, 사용자 수는 2,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기술국가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암호화폐 지갑 채택이 늘어나더라도 ETF는 여전히 핵심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에서 열린 솔라나 엑셀러레이트 행사에서 우드는 지갑은 아직 일반 소비자에게 너무 복잡하다며 사람들은 단지 버튼 하나만 누르고 싶어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녀는 ETF가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 대비 보험 역할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5월 셋째 주에만 약 27억 달러가 유입됐고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2천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ETF는 출시 이후 자금 유입이 기대보다 적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SEC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제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우드는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입문 자산이라고 분석하며 이후 투자자들이 솔라나 같은 생태계로 확장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비트맥스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이 중 400억 원은 연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인수, 나머지 100억 원은 운영 자금으로 쓰일 예정인데요. 비트맥스는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해 보유량을 194개까지 늘렸습니다. 현재 국내 비트코인 보유일이 상장사는 223개를 보유한 위메이드로 두 회사 간 차이는 29개에 불과합니다. 회사 측은 해외 ETF 유입 자금과 글로벌 금융사의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이 유동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기업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메타플래닛 사례처럼 비트코인 수익 전략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맥스도 5일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025년 하반기 강세 전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 댄 감바데오는 휴면 기간, 즉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 보유 지갑 비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과거에도 이 지표가 상승 전환의 신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로렌스 레오파드는 연준이 결국 다시 돈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트코인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파워로우 모델을 바탕으로 5년 내 비트코인이 평균 32만 달러, 최대 18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장기 상승 흐름은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11만 2천 달러 선에서 저항에 부딪히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RSI와 MACD 등 주요 지표는 중립 또는 약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최근 비트코인의 반등 흐름에 힘입어 80% 넘는 상승세를 보이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SOPR 지표, 즉 소비 산출 이익 비율이 1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SOPR이 1을 넘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며 매도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가 브라크 캐스메지는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급격한 매도보다는 전략적인 분할 매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700달러 부근에서 강한 저항선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4,000달러 재도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코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면서 그래도 글로벌 시장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강해졌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2% 상승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환율도 1,360원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장 복귀 전문가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들어오면서 코스피의 상승도 이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았고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저께 시장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죠. 네. 월요일 시장은 보통은 이렇게 좀 약세장에서는 약간은 좀 약하게 흘러가고 수급이 좀 덜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네. 어저께 이제 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1,000억 가량 들어왔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장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시간에는 뭐 1% 내외로 시장은 그래도 강하게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장 막판에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대량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2% 가까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전고점이 2,650포인트 근처까지는 시장을 또 올려 붙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관 쪽에서 수급이 무슨 이유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뭐 저조차도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기관의 주체들,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 현물을 많이 수급이 돼 있는 주체가 금융투자인 점을 감안을 해준다면
보통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많이 나오질 않고 거의 장기 보유의 집단 영역이라면 금융투자는 약간 증권사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시장은 개장하자마자 어저께 금융투자가 들어온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은 좀 빠지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오전 시장에 빠진다고 해서 오늘 시장을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단기적인 약간 테마가 있는 금융투자의 매도세를 좀 지켜본 다음에 오후 시장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참고해봐야 되는 미국 시장이 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어저께 이어갔었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어저께 수급이 많이 몰린 섹터, 어저께는 지수가 오른 거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돌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수급이 많이 몰렸던 섹터,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저께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좀 수급이 몰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급이 몰리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느 한 연속성을 오후 시장까지 지켜보게 되는지까지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좀 상승폭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출발은 조금 하락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가 0.5%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35%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코스피 지수 기어 상승을 1위를 또 달렸던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애플의 해외 생산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가 되면서 사실 삼성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불똥이 좀 튄 상황이었는데 어제 상승이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해도 되는 건지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도 이제 시장을 들어오기 전엔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기업한테도 관세를 매기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야 삼성전자 오전에 힘들겠는데 했는데 시장은 잘 버텨줬어요. 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해서 다시 수정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EU에 대해서 50%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연기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스콧 베세트 장관이라고 하는 미국의 현재 이 관세를 좌지우지하는 재무부 장관까지도 이 사태를 좀 진화하다 보니까 결국엔 삼성전자와 애플이 애플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큰 하락폭을 면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는 관세에 대해서는 좀 반응도가 예전에 우리가 관세 폭탄을 맞았던 4월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다음 주 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예전처럼 공포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아, 그런 얘기가 나왔네 하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끝났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예전처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협상의 대상 그리고 풀어나가야 되는 대응의 대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관세주의보가 울렸지만 충격이기보다는 그래도 협상과 대응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덩달아서 지금 사실 유리기판 쪽으로도 어제 굉장히 또 상승 흐름이 도드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과 연결이 되는 인터포저 소재를 실리콘에서 유리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유리 긴판 쪽 지금 사실은 작년에도 조금은 잘 갔었고 올해 이제 다시 모멘텀을 좀 받아가나 싶은 상황인 건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유리기판 쪽이 테마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되게 많이 내려왔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결국엔 발열을 잡고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리기판을 쓴다라는 뉴스도 다 좋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미래 기술적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뭐 SKC가 하고 있는 기술도 현재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유리기판을 좀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뭐 예전에 초전도체처럼 뭐 약간 이상향의 기술은 아니고 결국엔 나올 만한 기술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키포인트를 집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
유리기판의 양산 시점은 2028년이라는 거죠. 지금 2025년 이제 중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5월 달 말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만 양산은 2028년도, 그러니까 실제로 제품에 들어가는 건 2028년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유리기판 테마에 들어가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볼 거야 라는 관점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2028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반 뒤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유리기판 말고도 어떠한 또 다른 좋은 기판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유리기판 들어가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좀 단기적인 매매에 접근해 보자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성이었군요. 아무래도 지금 양산이 2028년도인 점에서 조금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서 이 점은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 이 SK하이닉스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잘 올랐습니다. 어제 7%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지금 일단 갈등도 끝난 것으로 보이고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제 투자 전략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어저께 되게 조금 또 참 희한한 게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니까 하나세미텍, 그러니까 하나비전이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갈등이 끝났다라고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미반도체에 어저께 그런 언급이 있었죠. 뭐 조금 비유가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자기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TC본더를 얘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화세미텍과 우리의 TC본더를 비교한다라는 건 독일의 포르쉐 자동차와 일반 자동차를 비교하는 거와 같다라는 식의 약간은 좀 상대방을 또 깎아내리는 그런 발언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분쟁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좋은 종목, 그다음에 저가의 종목, 그다음에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고 리스키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손해를 좀 감수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TC본더 장비, 물론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리스크가 나오는 게 좀 안타까울 부분인데요. 결국엔 이렇게 노이즈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 TC본더 장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일단 관심 종목에게만 집어넣으시고 직접적인 투자는 좀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SK하이닉스가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어느 정도의 저는 상승 동력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완벽히 갈렸어요. 삼성전자는 약간 AI 반도체, 그러니까 차세대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간 밀려 있고 그냥 갤럭시 S25의 판매액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하이닉스의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하이닉스만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HBM이 끝났다, HBM이 이제는 다른 업체,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의 이 HBM 점유율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저는 아직도 좀 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이 아니라 결국엔 하이닉스는 HBM과 고성능 반도체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저는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세워보시고요. 그렇다면 장 출발하기 전에 어제 장 마감하고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LS 마린솔루션이 유상증자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12% 하락을 했고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LS 마린 솔루션 아무래도 지금 이 악재가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 하락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볼까요?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저께 장 종료 후에 이제 4시 12분에 네. LS 마린 솔루션이 신규 투자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투자자들한테는 새롭게 또 사업을 하나 보네, 신규 투자니까 투자를 해야겠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20분 뒤에 그 신규 시설 투자에 따른 유상증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유상증자 금액이 2,783억 원이에요. 네. 지금 LS 마린 솔루션의 전체 매출보다도 많고요. 보통 유상증자를 비교할 땐 자기 자본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 자기 자본 대비도 한 150%, 166%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의 추가 하락은 면치 못할 거다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매출보다도 많은 이 유상증자 금액이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서 당분간 좀 조심할 필요 있다라고 분석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 문 열어보겠습니다. (5월 2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주말 사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를 했지만 그 시한을 7월로 미루면서 우리 시장도 한숨을 돌린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달러 약세 그리고 원화 강세 흐름이 더해지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나란히 러브콜을 보냈고요. 바이코리아 기조가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에서 2% 넘게 오르면서 매수세가 골고루 들어왔고요.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떨지 이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3% 하락하면서 263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상승폭 보여주면서 7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모두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외국산 휴대폰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있었지만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1% 가까운 선방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또 김문수 후보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을 해서 반도체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라는 멘트를 언급을 하게 되면서 대선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아갔고요. 한편 2028년부터는 반도체 제조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어제장 안에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 가까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1.3%로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선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HBM4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SK하이닉스가 HBM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올해 누적 수주액이 벌써 3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어제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장안에서는 1% 가까운 낙폭 그리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는 오랜만에 국내 배터리주들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IRA 감세안에 포함된 AMPC 조항이 일단 유지되면서 어제 배터리주들 호재로 작용을 한 건데요.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 1.3%가량 다시 물량이 빠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KB금융도 오늘은 0.7%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과 또 밸류업 행보에 힘입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보여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금융주들이 최근 재평가되는 상황 속에서 KB금융이 이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증권가 쪽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는 하지만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다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0.84%대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84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0.6에서 0.9%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현대차가 다음 달 2일부터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인상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라는 소식이 단독 기사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단독 보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팔로우업 필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HD현대
현대중공업은 현재 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6% 넘는 그런 좋은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미국이 중국 조선업체를 견제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선사들이 중국 대신에 이 국내 조선사들과 좀 협약을 맺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하팡로이드나 일본의 오엔이도 이 HD 현대중공업과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제는 그래도 2.4% 강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HLB는 0.7%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FDA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최근 신약 심사가 지연되거나 혹은 반려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 전반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깃든 상황인데 HLB도 간암 신약의 세 번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장안에서 다시 물량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1에서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펩트로는 1% 이상의 상승세로 오늘 장안에서 지금 시총 4위에 등극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좀 약보합권의 흐름 가져가고 있지만 파마리서치, 휴젤, 리가켄바이오, 클래시스까지 모두 오늘 0.1%에서 1%가 또 넘는 상승폭 기록하면서 그래도 좋은 시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7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어제 좀 잘 갔던 탓일까요?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263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72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그래도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이 1367원대 지나고 있습니다.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보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여쭙겠습니다. 어제 아무래도 좀 잘 갔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걸까요? 뭐 오전에는 조금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금융투자에서 지금 매도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금융투자가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좀 많이 합니다. 증권사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는 아마도 뭐 시장이 나빠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현재 금융투자 쪽에서 한 60억 정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래도 강하죠. 시장이 지금 밑으로 쿵 하고 내려왔다가 코스닥부터 먼저 양봉으로 좀 전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때는 오후 가면은 양봉으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시장 개장한 지는 지금 한 5분여 정도 지났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00억도 안 되고요. 코스닥에서 뭐 300억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매도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어저께 시장보다도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을 받아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시장이 좀 흐리흐리해지려고 하니까 결국엔 SD바이오 센서 같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탁포인트 시간에서 많이 얘기하고 다뤘던 조선방산이 오늘 역시나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눌러줄 때마다 좀 체크를 해보자. 고점이라서 따라붙긴 애매하지만 결국에는 요즘 시장에는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간 종목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중공업이 6%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밑에는 뭐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텐까지도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코스닥 쪽에는 바이오 쪽이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이 2%가량 상승해 주면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흐름세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은 좀 오후장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도 양봉으로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기관들의 수급 때문에 조금은 오전에는 힘을 붙일 수는 있겠지만 오후장에 어떠한 섹터부터 좀 회복이 되는지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래도 하락불은 켰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선주들 이 스탁포인트 시간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눌러줄 때마다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오늘 조금은 쉬어가는 그래도 오늘 기자재 쪽으로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제 현대힘스가 또 26% 상승하기도 했잖아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그렇게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쉬어갈 때 기자재 쪽으로 오히려 좀 바라봐도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주를 따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네. 또 다 이제 고평가돼 있고 이 고점에서 또 물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선 기자재 쪽이나 아니면 이제 조선 엔진 쪽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한 선택일 것 같아요. 아니면 조선 쪽에 그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조선 선박 수리 쪽도 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선의 이 지금 강력한 파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조선 쪽과 특히나 방산 쪽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현재 뭐 주가가 많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는 많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이제는 관세 피해 때문에 조선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을 계속해서 눌러준다면 우리나라의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이 이런 식으로 반사 수혜로 잘 가다 보니까 다음에 원전이 좀 잘 가게 됐었고 결국엔 미국이 원하는 사업은 현재 조선 그다음에 원전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 증시지만 국내에 대한 이슈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글로벌적인 이슈 때문에 조선 쪽이 좀 올라가지고 있다. 더군다나 조선업황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가기 고점이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조선 기자재 쪽, 특히나 엔진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도 기자재 또 엔진 쪽으로도 모멘텀 주셨으니까 이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뭐 방산, 원전 이렇게 조방원 섹터 굉장히 또 잘 간다 이야기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서 좀 눌러줄 때마다 이런 담아보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해운주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좀 관세 유예 틈타서 해운주들 좀 수요도 있었고 급등하는 흐름이었었잖아요. 해운주도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해운주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해운주 자체가 관세 영향 때문에 잠깐 반등을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물론 관세는 제가 뭐 예측을 100%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호 관세랑 뭐 이런 뭐 전체적인 관세 10%에다가 개별 관세라고 뭐 25%, 30%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언급이나 전체적인 뉴스의 흐름을 보면 상호 관세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10% 전체적인 매기는 관세는 남아있고 나머지 국가별로의 추가 관세는 지금 협상의 여지로 남겨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해운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관세에 대해서 연기가 됐다, 유예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빨리 해운에 물건 실어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짧은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해운 섹터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관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가면서 조금은 투자 전략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관세 무풍지대 한번 오랜만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뷰티 이야기는 많이 해드렸으니까 요즘 의료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감성 코퍼레이션도 잘 가고요. 한세 MK도 좀 잘 가는 흐름인데 의료 쪽 사실 좀 이쪽으로 투자 아이디어 얻어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얘기할 걸 그랬어요. 의류 쪽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의류 쪽을 보면은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보다는 중국 비중이 되게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감성 코퍼레이션이 스노우피크라는 그 캠핑 브랜드가 있는데 그게 현재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K 등산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우리나라의 등산 문화가 지금 중국으로 좀 전이가 돼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등산복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고 싶어 해서 감성 코퍼레이션의 이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가 중국 현지에도 지금 매장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중국 쪽에 원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의류 업체가 있어요. FNF라고 여러분들 그 야구 브랜드 아시죠? MLB라는 브랜드를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FNF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FNF가 MLB라는 브랜드를 중국에다가 정말 많이 팔고요. 중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고 거기다가 지금 그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까지 있어요. 그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가 중국의 매장을 지금 한 몇 곳인지 제가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만 디스커버리 매장도 점점 중국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땐 미국 쪽이 아니라 중국 쪽에 의류를 많이 파는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신다면 관세에 대해서도 무풍 영향이고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K뷰티가 이제 덩달아서 굉장히 또 글로벌적으로 장악했던 만큼 K등산도 또 장악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웃도어 의료 쪽으로도 지금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체크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한 이후에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모두 다 일단 하락으로 바뀌어서 움직임이 체크가 되네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7억 정도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다시 좀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이 좀 되긴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을 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좀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추세가 좀 전환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2600선에 대한 이 저항이 좀 그래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2650선 매물 소화를 위한 또 건강한 조정이 오늘 아침에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는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 휴장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급이 오히려 또 한국 증시에는 또 수급에 대한 이동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할 때 뭐 아버지 없는 아들 마냥 계속해서 이제 뭐 시장에 또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국내 증시와 대비했을 때는 올해 국내 증시에는 좀 다른 면모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상당 부분 수급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일단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현대차 뭐 LG 엔솔은 어저께 좀 반등을 줬지만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일단 전차 군단 수출주들에게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일단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수를 이끌어가는 섹터들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뭐 어제 유류기판을 필두로 해서요. 뭐 일단 K미용은 여전히 강세이고 그다음에 내수주 쪽에서는 원전에서 건설주로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또 기자재 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숨고르게 보였던 조선주들이 인도의 10조 시장에 문을 두드리면서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들은 참 국내 증시에서는 2650이라는 저항대를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업 이제 교체가 다음 달 뭐 있을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또 금융주에게는 또 수혜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또 금융주 쪽에서는 오늘 뭐 삼성 관련돼서 이슈도 또 삼성생명 관련돼서 지분구조 개편의 이슈도 좀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대대적으로 이런 이 이벤트들이 지수에는 다 같이 호재로서 작용할 것으로 저는 긍정적인 생각 계속 갖고 또 투자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보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시 플러스권 켜져 있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에서는 좀 빼는데 오늘 개장했을 때 선물 쪽에서 마이너스권 찍혀 있다가 지금은 다시 매수 구간으로 돌아서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 순매수 먼저 보겠습니다. 1위 현대로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가에서 다소 좀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TP 16만 원 이상까지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조선주도 오늘 이름 올리고 있고요. APR도 이름 체크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의외로 또 지금 삼성전자가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라가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여전히 지분 관련된 이슈 있고 달바 글로벌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먼저 K뷰티부터 확인을 좀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님 워낙 이쪽에 관심 좀 많으셔서 화장품 쪽 먼저 짚고 가볼게요. 달바 글로벌이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하고요. 14만 6천 원이 어제 있었던 최고치이기는 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3만 9,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대표님 워낙 이제 신규 상장주라 차트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화장품주에게는 수급을 좀 나눠주는 분위기인지 이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이제 뭐 달바 글로벌이 뭐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차트적으로는 뭐 일단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쵸. 근데 기관들의 매수 자금 쪽이 유의미하게 증가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포커스로 맞춰 본다면은 지금의 성장 스토리에 더불어서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톤업 선크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비건에 대한 일단 투자자들의 또 이런 시각적인 이 긍정적인 효과도 또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본다면 특히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2배 이상 성장폭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도 좀 200% 이상 성장. 거기에다가 이제 북미에서는 아마존이라든가 틱톡샵 중심으로 또 입점을 하고 나서 이 코스트코까지 입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달바 글로벌이 지금 워낙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급등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사실 이것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그렇게 싸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좀 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쪽에서는 일부 ODM 기업을 이제 제외하고는 브랜드샷 기업이 한순간에 이제 분기 실적이 한번 꺾여지면 훼손되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 제가 K뷰티 쪽으로는 일단 방향성은 필러나 이제 보톡스나 미용 쪽으로가 좀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의료 관광 수요, 해외 관광객 수요가 벌써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1,877억 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런 게 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과에서 지출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명동이나 이런 쪽 가보면 해외 관광객들이 다 의료 관광을 하려고 지금 명동 쪽에 피부과를 지금 계속 두드린다는 소식들 계속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종목들 우리
또 앵커님께서 관심이 있어하는 파마 리서치가 계속 신고가 연출을 하는 네.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뭐 휴메딕스라든가 이제 LNC 바이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12 물량이 이제 이 시장에 투하가 되면서 오늘 조정폭 받았지만 오히려 또 기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그때 새로운 또 종목을 제시를 해주면서 관점도 좀 주셨는데 투자 아이디어 삼아보셔도 좋겠고요. 일단 K뷰티 한다면 이제는 필러나 보톡스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좀 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르게 보고 있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기관은 1위 종목 삼성전자 순매수고요. 순매도 외국인 쪽에서는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어제는 이제 스마트폰 25% 관세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위기였지만 잘 버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있었던 뉴스긴 한데 미국의 넷리스트 쪽에서 HBM3 이랑 관련해서 기술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사가 다시 한번 좀 보도가 됐습니다. 또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54,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이 주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소송과 관련된 관세, 거기에 이중 악재까지 나왔다라는 점이 투자 심리에 이제 악재로 작용한 건 맞지만 핵심의 이 삼성전자로서는 사실 SK 하이닉스와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관점, 중요한 관점이었던 HBM이 사실 내년 하반기에 벌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의 그런 뭐랄까요, 이 가시오가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좀 일단 반등을 더 눌러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은 뭐 지난주에서도 공조 관련된 기업을 또 인수한다. 그렇죠.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돼서 이제 투자에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투자적인 심리가 이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점은 그래도 저는 일단 차트상으로 5만 원대 중반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데 월봉상으로 120일 월선이 네. 일단은 한 번은 지지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라도 저는 5만 원대 초반까지 이탈을 한다면은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반등을 주기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연봉을 보더라도 싼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재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지만 오히려 호재에도 지금 민감하게 반응할 이제 시점은 아니라는 점이 일단 지수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는 좀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좀 배제를 일단 하고 봐야 된다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싶고 일단 뭐 대체제로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서 17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라고 한 점을 데이터 센터에서 성장률로 만회를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의 수급이 SK 하이닉스로 좀 더 이탈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보면 SK 하이닉스의 20만 원 돌파가 좀 더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판이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도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체크해볼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총 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할 거고 H20이 중국에서 통제가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을 어떻게 상쇄를 시킬 건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아마 투자자들도 코멘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일단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주시긴 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과 관련해서 퀄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슈가 또다시 언급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던 5만 원 이하로도 고꾸라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노크를 한들 삼성전자는 계속 순매도 우위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도 지수는 상대적으로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다른 섹터를 계속해서 이제 지수를 올려주면서 네. 이 지수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지수 플레이하고 연관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패시브적인 자금 유입도 기대가 한풀 좀 꺾인 모습들. 진짜요? 당분간은 좀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용을 함에 있어서 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 비중 자체를
원래 10%에서 지금 한 5% 이내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전에 이제 시장을 산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수급이 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었을 테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꺾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시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 수준, 코스닥도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히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살펴봤을 때 일단 알테오젠이 1% 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이를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파마리서치도 강보합 수준, 휴젤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리가캠도 강보합 수준 흘러가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일단 방산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안에서도 뭐 높다, 고밸류다라는 이야기 나오지만 잘 가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쉬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는데 유럽 시장도 흐름 괜찮았고요. 특히나 방산주 쪽에서는 신고가 흐름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부분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도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삼성전자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죠. 28년부터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이 발표가 됐다라는 기대감 속에 특히나 PI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략도 함께 체크해 볼 거고요.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조선이랑 기자재입니다. 이제 방산이랑 같이 묶었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자재 쪽에서는 LNG 관련해서 회의가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벤트 앞둔 상황 속에서 조금씩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테마를 먼저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방산을 저희가 또다시 뭐 어제 이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대로템이 지금 14만 원을 다시 한번 또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KB증권에서 목표가를 또 크게 TP를 상향을 네. 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드론 뭐 300기 이 공격을 시도를 하면서 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16명 맞아요. 이상의 사상자가 됐다는 소식. 일단 푸틴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또 뭐 미쳤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전쟁에 대한 종식이 이렇게 좀 어렵다라는 점, 뭐 24시간 이내 종결시키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도 이제 라인메탈이 계속해서 또한 신고가, 그리고 독일이 지금 고도 제한을 풀어버리면서 러시아에 대한 긴급 견제를 또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따로 또 띄워놓고 보면은 로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K2 전차 생산량을 160일대로 높여 잡으면서 일단 연간 영업이익 올해 추정치가 원래 이제 7천억 수준이었는데 1조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40% 이상 상향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계속 달성을 해왔기 때문에 뭐 LIG 넥스완도 2개 분기 연속해서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거기에 로템까지 지금 가세를 한 상황.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어느 쪽에서 또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최근에 한 2주간 숨고르기를 보였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80만 원대인데 네. 밸류에이션 부담이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맞아요. 포워드로 봤을 때는 뭐 30배 이하, 지금 25배 정도밖에 수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의 이 방산주들의 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봤을 때 네. 예상보다 컨센보다 좀 더 좋게 나온다면 뭐 멀티플 부담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 뭐 100만 원 봐도 지금 85만 원 근처에서는 그래도 한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하나의 이제 투자의 방법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방산주는 계속해서 고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국방비도 계속해서 올려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산 쪽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현대로템이 리포트 영향이 있어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투경이 해제됐다라는 부분도 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만약에 현대로템이 투경 해제되고 나서 이만큼 오른다면 투경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이런 현대로템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길 좀 기대해보는 아이디어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뭐 투경 해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도 다 맞고, 근데 이제 방산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점, 해제가 돼서 이제 수급이 당연히 붙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수출주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호재를 못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도주로 느꼈던 원전주들이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인다면 오히려 조선주나 방산주가 좋은 그 호재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투경 해제도 좋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이슈에 빨리 반응할 타이밍이 조선 방산에 왔다라고 좀 좋게 보여지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산주 먼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방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선이라서 조선 쪽도 같이 좀 묶어서 가볼게요. 일단 여전히 방산처럼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선사들도 발주처를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원화 강세가 아닐까 싶어요. 조선주들은 보통 이제 매출이 90% 이상이 매출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업마다 환해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삼성중공업은 100% 해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은 지금 기사 보니까 미해지 환 노출분이 굉장히 큰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을 좀 보면 같이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같이 담아가지만 사실 환해지 비율로 봤을 때는 하나오션이 조금 더 불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이죠. 삼성중공업이 가장 주가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유가 환율 환율에 때문에. 대한 해지 맞아요.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뭐 자리가 좀 반대로? 다르게 우리가 수합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인도의 13조 투자에 대한 이 40년까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일본과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112척이죠. 원유 운반선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삼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그리고 이제 수주 잔고를 봤더니 지금 뭐 10조 이상, 12조가 넘는 수주 잔고를 보유하면서 이 FLNG 이제 부유식 이 플랜트에 대한 추가 수주 기대감, 거기에 이제 풍력도 사실 부유식에서 LNG 운반선이 많이 투입이 될 텐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도 삼성중공업이 풍력 산업에 대한 또 산업 기대감까지 한번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율에 대한 뭐 이제 안정화, 지금 1,350원에서 1,370원 그 사이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삼성중공업이 올해 내내 주인공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오리엔탈 전공까지 한번 같이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삼성의 이제 납품 보유가 좀 많은 네. 이 기자재 업종까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중공업이 그때 고환율 막 이야기했을 때는 오히려 환해지 비율 때문에 좀 덜 갔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원화 강세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오히려 더 빛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묶어서 기자재까지 조금 더 볼게요. 알래스카 LNG 개발 회의 관련해서 이제 6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대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이벤트가 있는 상황이라서 기자재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종목들도 눈에 띄기는 합니다. 대표님, 우리가 이전에는 조선하면 MRO 관련된 키워드를 좀 봤었는데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키워드를 LNG로 좀 옮겨갈 때인가라는 고민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MRO, LNG가 다 좋은데 그래도 재료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회의가 남아있습니다. 네, 회의가 남아 있으니까 관심을 좀 보이는 쪽, 그리고 이제 LNG 관련돼서 기자재 쪽 보면은 뭐 우리가 피팅 업체도
올 테고, 근데 뭐 성광밴드도 볼 테고, 뭐 태광도 있을 테고, 기자재 쪽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일단 영업이익률이 20%나 좀 이 상승폭을 1분기에 보였던 세진중공업을 또 다시 한번 보자. 어제 같은 경우도 세진중공업하고 거기에 지분 구조가 이제 50%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일승이 좀 급등을 했는데 네.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데크와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잖아요. 기자재 쪽에서도 이렇게 좀 부수적인 기자재 쪽도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측면, 그리고 LNG 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관관이라든가 밸브 업체도 굉장히 많은 흐름들, 반등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포커싱은 그래도 숫자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지켰던, 영업이익률이 매력적으로 지켰던 어제 강세를 내탔던 세진중공업과 뭐 일승,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 쪽에서는 뭐 삼성중공업의 LNG 이 매출 비중이 일단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너무 많은 종목보다는 일단 지금의 시세와 입각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주셨던 종목은 사실 세진중공업, 일승, 뭐 삼성중공업이었는데 이 종목 저 종목 나는 너무 고민이 된다 하시면 ETF도 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ETF도 답이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율에 대한 이 변동이 해지. 조금 일부분 있기 때문에 네. 수익률 면으로는 뭐 좀 ETF, 그러니까 약간의 좀 리스크를 좀 감내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ETF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특징은 주가의 변동성이 다른 종목보다 좀 덜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종목 하나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오히려 ETF보다 수익률 면으로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예전에는 고환율 수혜여서 ETF도 같이 좀 수혜를 받아갔다면 이제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접근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중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으로 인해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현재는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0.3% 떨어진 모습으로 263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0.06% 하락하면서 724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메이저 주체들은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12억 원 외국인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743억 원 큰 폭으로 물량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892억 원 사들이면서 이 물량을 함께 담아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나 개인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26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시장에서는 50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105억 원 물량 내놓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살펴볼 텐데요. 의료 정밀기기가 지금 4.46%대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SD바이오가 코로나19 시절 법인세 절반을 환급받았다라는 소식에 함께 14%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화학 쪽도 0.58% 강세, 운수장비도 0.5%가량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 가스업이 2% 넘게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증권, 기계까지도 1%가 넘는 약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쪽도 오늘 반도체 투탑이 어제장에서 조금 매수세가 모였던 만큼 오늘 안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보여지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기타 서비스가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음식료, 담배도 0.68%대 상승, 섬유 의료도 소폭이지만 0.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섬유 의료 쪽 안에서는 형지 INC가 이재명 후보 테마주로 몰리면서 오늘 강한 시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6%가 넘는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마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일반 전기전자가 1%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기계장비, 금융, 그리고 비금속까지도 0.3% 이상의 약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래대금으로 좀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장 체크를 해볼 텐데요. 현재 삼성중공업이 1위를 차지하면서 4.5%가량의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가 2040년까지 13조 원 규모의 원유 운반선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함께 기대감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현재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2위에 자리하면서 0.5%가량 물량이 빠지는 모습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삼성전자이긴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상승을 해줬고 또 오늘장 안에서는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은 채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0.4%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원전 확대 모멘텀을 안고 그간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살짝 조정받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3,400억 원 규모의 가스 복합발전 주기기를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처럼 조선과 방산 쪽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처럼 좀 쉬어가는 장일 때 그동안의 주도주였던 조선과 방산 섹터에서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는 1위로 한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2%대 급등세가 나타난 상황인데요. 미국 원전 르네상스 선언 발언으로 인해서 핵심 부품사인 한택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현재 48,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규 상장주가 굉장한 급등세를 나타내고 또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안에서도 바이오 비주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데 K미용 그리고 의료기기 쪽으로 오늘 강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1%가량의 급등세, 매수세 몰리고 있다는 점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뮤논시아도 오늘 10%가량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PI도 4%대 강세, 그리고 인투셀처럼 오늘 신규 상장한 지 3일째 되는 그런 신규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 소폭이지만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IPO 시장이 회복세를 접어들게 되면서 바이오 분야를 향한 투심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편 현재 화면에는 없지만 오늘 현대임스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어제장 안에서 26%의 상승 여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일부 물량이 조금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아가 다시 한번 0.11%대로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나란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 있을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하이닉스는 조금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가웠던 2차 전지의 매수세, 오늘은 조금 다시 빠지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1.4%가량 빠지게 되면서 여전히 30만 원 선 도달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 방산 관련해서는 지금 3%대가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안에서 셀트리온도 1.7%가량 상승해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알테오젠이 1.8%대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지수를 그래도 지켜주고 있다는 모습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이쪽에서도 2차 전지주들의 약세가 좀 눈에 띕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어제 장안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게 굉장히 반가웠었는데 오늘 장안에선 다시 3% 그리고 1.5%가량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딴에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와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시장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특히 보합을 수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조선과 방산이 오늘도 메꿔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후장까지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